구독, 좋아요. 네, 제이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1부 시작합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한번 좀 속보 형식으로 어제 저녁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에 다시 종전 협상을 재개한다. 이런 이제 소식이 보도로 알려졌는데 뭐 빠르면 16일 또 주말에 주로 진행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뉴욕 포스트라고 네. 신문 기자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30분간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다시 한다. 다만 거기로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거기가 파키스탄의 이슬람마바드인지 아니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장소를 물어보니까 또 이슬람마바드라고 확언을 하지 않고 튀르키예냐고 물으니까 또 그것도 확언하지 않고 유럽이란 말을 했어요. 유럽.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스위스의 제네바 뭐 무슨 이 중재 협상 같은 게 열릴 때 항상 단골로 나오는 장소죠. 네. 스위스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가느냐에 대해서도 본인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갈 수도 있고 이번에는 뭐 마코 루비오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고 이란 측은 누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금주 중 그러니까 금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토일 이 3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주 안에 이게 이제 이루어질 것 같다. 자, 이 소식이 들리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다 일제히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또 국제 유가 WTI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류하고 유럽의 북해산 브렌트가 1배럴에 $90 초반대까지 그야말로 크게 떨어졌다. 폭락을 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찾았어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종전 협상이 두 번째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타결이 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 세계 금융 시장의 기대감이 이제 증폭이 되고 있고 그 덕분에 어쨌든 지금 한국 증시도 뭐 온통 뻘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추가 협상이 진행된다는 걸 전제로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높은 마지막 협상이 타결이 시점과 내용이 의제가 대략 뭐 설정됐다 또는 적어도 시기라도 확정됐다. 시기와 장소라도 확정됐다. 이러면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추가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고 한번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여쭤볼게요. 네네. 지난 1차 협상에서 핵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는 소식, 뭐 다른 현안도 중요합니다만 핵 문제가 쟁점이었다. 벤스 부통령이 직접 우라늄 농축 뭐 중단 기간 또는 유예 기간 뭐 20년 이란은 5년 뭐 이런 것도 제시가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또 쟁점이 되고 또 어떤 상황으로 갈지 그 부분이 좀 예측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또 뉴욕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20년이니 5년이니 하는 건 그 협상장에서 나왔다고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나 AP 통신 등이 보도를 한 거예요. 공통 분모가 그 뭐 벤스가 그렇다고 밝힌 적도 없고 갈리바프가 그렇다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 그 회담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이란의 이 고농축 우라늄의 그 한 440kg 좀 넘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지하에 은닉해놨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무력화하는 반납하거나 동결해 버리는 조치의 기간을 미국은 처음에 영구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란이 이제 전혀 먹히지 않으니까 20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면 아마 그냥 어떻게 보면 협상용으로 나온 발언인데 20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미국은 왜냐하면 그 정도로 동결하면 사실상 반영구적 동결이다라고 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럼 너무 길다. 그래서 동결할 뜻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닌데 20대 5라면 뭐 핸드볼 스코어도 아니고 상당히 차이가 큰데 5년 정도라면 어찌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면 미국 대통령 임기 플러스 1년 정도니까 어쨌든 트럼프 임기 넘기고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한번 잘해보면 또 어떻게 비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요량을 부렸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벤스 부통령이 테이블을 박차고 나오는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가 바로 20대 5의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통제권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이었다. 이란은 우리가 통제하겠다.
미국은 안 된다. 나머지 뭐 전쟁 배상금이니 하는 그 뒷부분은 손도 못 대고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것과 함께 이란 협상 이란단이 이제 뭐 17일부터 19일까지 일정을 비워뒀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란 대표단이 이렇게 협상장에 나오는 거 우리는 뭐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맞서 강하게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속내를 한편으로는 드러냈다고 보이는데 미국의 이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는 지금 하르그 섬에서 정제한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예. 다만 미국이 전쟁 와중에 이란을 달래려고 이란산 원유를 제재를 좀 풀어줬잖아요. 예. 근데 그게 독이 돼가지고 그때 뭐 프리미엄을 잔뜩 얹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란이 챙긴 돈이 뭐 우리 돈 한 7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좀 잠깐 풀어줬더니 저렇게 기름을 챙겨? 그래가지고 전비를 마련한 거잖아요. 네. 7조 원에.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제재를 이제 풀 생각도 없고 다시 이제 잠그고 그다음에 아까 역봉쇄라는 표현을 좀 언론들이 쓰는데 그게 이제 뭐 언론이 만들어낸 말인데 그냥 호르무즈 해협에서 뭘 봉쇄하냐면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란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배만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다 납땜을 해가지고 뭐 거기에 있는 무슨 거기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배니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에서 왔다고 하는 배들은 검사에서 통과시켜 줍니다. 네. 지금 중국 유조선이 뭐 메탄올 25만 배를 실은 배 한 척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CNN은 아니다. 그거 말고도 한 두 척 더 나갔다 이러는데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게 이란 항구를 출발한 게 아니고 UAE의 항구를 출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이 꼼수를 좀 핀 건데 그게 이제 UAE산이기 때문에 UAE산은 그 이 해상 봉쇄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걸프 연안국들 한국까지 다 통제해 버리면 이 다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아니 무슨 중국 배가 뭐 한 척이 나갔네, 세 척이 나갔네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분명한 것은 이란과 관련되게 확인되면 못 빠져나간다. 다른 항구이거나 혹은 다른 선사, 다른 그 걸프 연안국들의 화물이나 기름은 나갈 수 있게 미 해군이 이 통제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자, 벤스 부통령의 인터뷰 내용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벤스 부통령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들 내부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협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있던 협상팀은 합의를 도출할 능력이 없었고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최고 지도자나 다른 누군가의 승인을 받기 위해 테헤란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렇게 폭스뉴스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밝혔는데 저 상황 어떤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될지 또 그러면 추가 협상이 되면 또 저게 재발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갈리바프하고 아라그치가 협상장에 나왔는데 네. 대리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20년이냐 5년이냐 이런 것은 벤스는 던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미국과 수시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했다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할. 왜냐하면 미국 측 협상단은 300명이 넘게 갔어요. 예. 이란은 뭐 어쨌든 70명 정도 그것도 많지만 이게 무슨 통신이 다 있는 나라에서 뭐 만약에 모즈타바라고 추정되는 인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 그 이제 전화나 뭐 다른 그 소통 수단을 이용하면 될 텐데 벤스 부통령이 말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마라톤 뭐 마라톤은 뭐 얼마 안 걸리죠. 근데 한 13시간을 장장 3번이나 그 중간에 쉬어가면서 회담을 할 때 JD 벤스 부통령은 아니 당신이 무슨 실권자라며 그 갈리바프 혹은 이란 외무장관 보고 결정을 여기서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뭔가 그 말을 못하고 어디
밖에 나가서 뭐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지 아. 돌아와서도 아무 권한도 없고 머뭇거리고 일단 테헤란에 가서 다시 답을 들려주겠다 이러니까 이제 벤스가 예. 그럼 당신은 도대체 뭐 이게 무슨 의회 의장이야 무슨 저 외무장관이야 그러니까 약간 화가 확 난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식이면 이 자리에서는 아무 합의도 도출할 수 없으니까 나는 간다라고 한 내용을 폭스뉴스에서 그 뒷얘기로 저렇게 풀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협상단이 실질적 권한 없이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의미로 이렇게 해석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당연히 우리도 전에 보면 사신들이 급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황제나 다름없는 사신, 왕이나 다름없는 사신과 그저 그냥 앉아는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고 적어온 대로만 읽어야 되는 그런 식의 협상단이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가 이럴 거면 내가 부통령이 내가 뭐하러 와? 우리도 그냥 적당히 한 어디 국회의장은 아니지만 뭐 당신네들처럼 그냥 마주 앉는 형식 신용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낼 걸 그랬다라는 그런 약간 화를 토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포인트가 재밌네요. 뒤에 포인트가 급을 좀 낮춰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 또 평가가 가능하네요.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미국의 봉쇄 쪽으로 한번 살짝 넘어가서 한번 먼저 다뤄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34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것인데요. 지금 트루스 소셜 지금 화면에 떠 있죠. 어제 34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 어리석은 봉쇄가 시작된 이후 단연코 가장 높은 수치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지금 저걸 올렸는데 34척이 통과를 했군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 트루스 소셜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무조건 호르무즈 해협을 다 납땜한 게 아니에요. 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는 했지만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 등 15척의 미군 함선이 가가지고 경계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세 가지 단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네네. 인터셉션 차단한다. 일단 서라. 두 번째 문제가 있다고 돼서 화물이나 서류로 입증이 안 되면 이란 화물이거나 이란과 관련된 뭐 원유나 이런 거는 안 되니까 돌아가라. 두 번째가 다이버전 회항이를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캡처, 납포한다는 말이 3단계로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저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foolish closure, 바보 같은 봉쇄는 이란이 한 걸 말하는 거죠. 그 이후에 34척이 나갔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이란과 관계가 없다. 이란 항구를 출발한 게 아니다. 이란으로 가는 배가 아니다라고 하면 다 보내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34척에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배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배 들어가 있으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예. 그러니까 저 34척의 국적은 안 나왔는데 저건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나온 배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떤 나라 배들이 또 어떤 화물들이 오갔는지를 보면 미국의 봉쇄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얘기하고 조금 연결이 되네요. 중국선 두 척이 원래 해협에 접근했다가 회항을 했고 다른 한 척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중국 유조선으로 지금 알려졌죠. 리치 스타리오로 이름이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미국 군함이 놓쳤다기보다는 미국 측에서 볼 때 저건 통과도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본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자, 네. 일단 이 중국이 주장하는 유조선은 말라위, 보츠와나 같은 아프리카국의 선사예요. 네. 일단 미국이 시비 걸기가 힘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돌려보낸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대형 유조선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저걸 꼼수를 쓰려고 이란 항구에서 출발하지 않고 UAE의 항구에서 원유를 실어 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UAE 기름인데 왜 못 빠져나가라고 항의를 했겠죠. 그래서 돌아갔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이 뭐 5월 14, 15일 날
시진핑이 지금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 맞이할 그 지금 계획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야멸차게 야 다 안 돼. 중국이고 뭐고 간에 못 빠져나가 이래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란 항구도 아니고 물론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니 말라위니 하는 나라는 다 그냥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위장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CNN 보도에 따르면 그런 배들은 돌아와서 또 항의하니까 그러네. 뭐 그래 보고했겠죠. 그럼 그건 빼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란이 아니고 선사가 또 이란과 관계가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된 배는 빼주지 않았느냐 이런 그러니까 미국이 선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하나 빠져나간 거는 말씀드리지만 메탄올이라고 석유하고 좀 달라요. 그것도 연료로 쓰긴 하지만 그 메탄올 25만 배럴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코끼리 비스켓 같은 거예요. 조그마한 거죠. 25만 배럴이면 얼마 됩니까? 그런 배는 괜히 이런 거 하나 막아가지고 시진핑 열받게 할 필요 없다. 그런 건 보내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이 도장 찍어주면서 지금 숙제검사에서 내보낸다는 거니까 이것을 뭐 봉쇄가 뚫렸다고 보도하는 일부 한국 언론들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뭐 호르무즈 봉쇄한다더니 미국 해군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다 이 사람들아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30 지금 4척의 배들이 이미 통과를 했고 그 후에 또 추가적으로 통과한 배들이 있을 텐데 한국 선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 선박은 지금 뭐 오리무중에 갇혀 있죠. 지금 뭐 조현이 외교부 장관 조현이 아라그치하고 통화한 게 제가 알기로도 한 10일 됐고 네. 그다음에 무슨 중동 특사라고 해서 정병아라는 사람을 지금 보내서 열심히 만나고 돌아다닌다는데 지금 간지가 한 4, 5일 되지 않았나요? 네. 지금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는 26척의 한국 그 배들 지금 뭐 하루에 20억 원씩 날아가고 있대요. 각종 비용으로. 그리고 중소선사가 그 26척 중에 10척인데 8개 회사가 중소선사랍니다. 거기는 도산하게 생겼어요. 보험료가 지금 엄청 뛰어 있는데 화물은 화물대로 갇혀 있지 뭐 비싼 비용은 지금 보험료니 뭐니 내야 되지. 이거 도산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특사가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서 구호도 좀 하고 한국 선원들도 좀 만나서 예.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아니 그리고 이란하고 소통이 된다 그러면 그 선원들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아니 그거 위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문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냐 뭐 잘하잖아요 좌파들. 네. 그런 것 좀 해야 되는데 한국 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부도 말을 안 하고 언론도 말을 안 하고 잊혀진 그들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네. 자, 장면을 다시 이제 네타냐후와 이란 혁명 수비대 관련된 자녀들, 이란의 혁명 자녀들 문제로 한번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홀로코스트 추모일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유럽은 심각한 도덕적 나약함에 시달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이후 많은 것을 잊어버린 유럽 대륙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그러면서 지금 쭉 나오듯이 유럽을 상당히 직격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왜 유럽을 비판하는지 일부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하나는 이 중동에서 사실은 유럽으로 사람들 많이 가잖냐. 유럽의 분쟁 뭐 이런 것을 일으키는데 이런 이주민들의 영향이 있지 않냐. 우리가 그걸 막아주고 있지 않냐. 또 하나는 테러 같은 공격을 유럽 공격을 할 때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미리 막아주는 거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던데 네타냐후 총리의 저 의미 유럽에 대한 비판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네.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뒤에 쫓겨난 뒤에 수천 년의 디아스포라 네. 그 이산의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나라를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서 건국을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에서 유럽과 이스라엘의 건국은 굉장히 그 밀접했습니다. 적어도 2차 세계대전을 같이 싸우면서 또 그 건국 과정에서는. 근데 이번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이 참전을 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퍼스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타냐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강경하게 나갔잖아요. 네네. 그 이란을 공격하고 지금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들을 지금 뭐 자근자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란도 항의를 하다가 이제 지쳤나 봐요. 그저껜가 네타냐후가 군복에 이 방탄조끼까지 입고 이 헤즈볼라 완충지대, 그러니까 그곳은 사실상 적입니다. 저거는 사실 점령지예요. 네. 레바논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인데 완충지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저렇게 독려하고 우리의 헤즈볼라 공격은 계속된다. 자, 이렇게 하는데 나토는 어디 있지? 유럽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사실 네타냐후는 대단히 불만이죠.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유럽이 그 약한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그 유럽의 전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미국이 수천억 달러의 전비를 투입해서 4년 넘게 도와주고 이스라엘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도왔는데 정작 그 전쟁에 그렇게 도움을 받은 유럽이 나토국들이 중동에서 이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은 당장 당면한 적들과 지금 생사를 걸고 싸우고 미국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유럽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그 경제적으로 이게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 유럽은 어디 갔느냐? 나치에 맞서던 유럽 그리고 위기 때마다 미국과 이 대서양 동맹으로 결합하던 그 힘을 합치던 유럽은 대체 뭘 하는 거지? 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유럽도 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네타냐후 총리의 유럽 비판과 대비되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죠. 자, 이란의 혁명의 자녀들, 스스로 이란 혁명의 주역들이라고 하고 그 이란 혁명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미국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카셈 솔라이만이죠. 카셈 솔라이만은 진작 죽었습니다. 2020년에 그 조카 그리고 조카 딸 여기에다가 전 이란 부통령의 아들 라리자니 국가안보위 사무총장의 딸 부부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금 영주권이 취소되고 뭐 추방 위기에 처했다 이런 게 지금 알려지고 있네요. 저 좌파들이 잘하는 짓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소위 독재 체제와 네. 특히 공산 체제 하에 자녀들이 저럽니다. 시진핑 딸이 있죠. 예. 시밍쩌라고 하버드대 유학했잖아요. 예. 하버드대 유학하고 경호원들이 물샐 틈 없이 지켜주고 아니 북경대 놔두고 왜 미국 갑니까? 그것도 하버드대를 가서 그리고 중국의 그 고관들 뭐 혹은 지방의 무슨 그 하급 관리들까지 전부 미국 캐나다에 집 사고 자녀들 유학 보내고 돈 빼돌려 가지고 여차직하면 그쪽으로 튀려고 하고 한국 좌파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예. 조국 씨 같은 경우도 보면 조국도 그 딸이 미국에 공부했고 뭐 또 부인도 영국 유학파고 본인도 미국에서 공부했고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 지금 가셈 솔레이마니의 뭐 조카 딸이니 누구 뭐 전 부통령이니 그들의 자녀니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의 그 근간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폭사한 라리자니 네. 라리자니는 그 딸이 예. 아주 그 초호합한 생활을 한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돈 지금 저 사람 말하는 거 같네요. 알리 라리자니가 딸, 이 초호합한 생활 그러니까 저런 소식들을 이란 국민들이 들으면 니들은 무슨 혁명의 순결함이 어떠니 뭐 성전이 어떠니 지하드가 어떠니 하면서 우리들은 맨날 이렇게 내몰면서 니 딸 자식들은 저렇게 호화 뉴욕의 아파트 옛날에 뭐 유럽의 별장 스키장 뭐 별의별 데다가 재산을 은닉하고 심지어 뭐 딸 자식도 아닌 조카 딸이 가가지고 저렇게 초호합한 생활에 뭐 SNS 스타가 돼가지고 돈을 벌고 이게 뭡니까? 저 슬레이마니의 조카 딸은요 지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SNS로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 그래요? 틱톡이니 그런 데서 또 돈을 엄청 버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 틱토커랍니다. 가증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한국에서도 저는 저런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 여러분이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이란 비판할 거 없어요. 예. 옛날에 정신대 할머니들 그 군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돈 빼돌린 사람 딸이 어디 가서 공부했습니까? 미국 가서 피아노 공부했죠? 아니 왜 미국에서 유학 보내서 피아노 공부를 시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죠? 그게 다 군대 위안부 할머니 돈 빼돌린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젓이 그 보호 속에서 재판받다가 임기 잘 마치고 지금도 전혀 반성의 빛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좌파들의 독재 체제 하에 그 이 족벌들의 하는 짓은 다 어디나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그렇군요. 이런 극좌 세력들의 특징이 그렇군요. 이란에서 그 지금 상황을 소개해드렸는데 한국 좌파들 이야기. 아니 멀리 갈 곳 없죠. 임종석 딸은. 근데 저 북한 김정은, 김여정도 스위스 가서 공부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이제 김정일이 뭐 이게 좀 그 외국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그래서 스위스에 공부를 시켰죠. 예. 그때 이름이 박철인가 뭐 그랬잖아요. 예. 그때 이제 김정은이 그 예멘탈 치즈라고 스위스 특산 치즈가 있어요.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지금도 그 치즈를 그렇게 먹다가 살이 쪘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때 스위스 유학 시절에 들었던 그 서양 버릇이 다 남아 있잖아요. 시계도 꼭 스위스제 시계 차고 명품 감고 다니고. 근데 북한 주민들은 뭐 알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왕족들은 저렇게 노는 거야. 그 당시에 김정은 저 때만 해도 뭐 지금의 김정은이 예상이 됩니까? 저 때까지도 살 안 쪘었어요. 근데 그 제가 지금 항상 하는 얘기는 그때 스위스 시절에 먹던 치즈가 예멘탈이라고 예. 그게 엄청 그 고칼로리라서 먹으면 살이 안 찔 수 없는데 그거 좋아하지. 또 그 시절에 뭐 친구들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얼마 뭐 한 10년 전인가 또 불렀잖아요. 친구 하나 불러가지고 융숭한 대접하고 똑같습니다. 그녀가 멀리 갈 거 없어요. 임종석 딸 사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종석 딸 그때 감고 다니던 그 명품이 몸에 걸치고 다닌 것만 뭐 억대였다고 그러잖아요. 임종석 돈은 어디서 났죠? 평생 갑근세 안 냈던 사람 아닙니까? 운동권 하면서 남의 돈으로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딸이 미국 가가지고 온갖 명품을 다 감고 야 우리 PD들 그림 찾아내는 솜씨가 정말 대단합니다. 몇 초 만에 찾아내네요. 그냥. 저 딸이 더 초호합한 그 럭셔리한 그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이 사진이에요. 지금 띄었는데 이거 저기 저때 감고 있는 이 옷들 그리고 손에 낀 팔찌 뭐 이거 엄청나요. 네. 그거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김종석이 돈 버는 적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버는 임종석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북한에 돈을 보내주는 사람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북측 사람인지 남측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가증스럽다고 했네. 가증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남 좌파라고도 앵그리버즈님 해주셨네요. 예,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미셸 스텔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죠. 자, 주한미 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텔, 주한미 대사 지명자 지금 사진에 떠 있습니다만, 자 이분에 관해서 이제 여러 내용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중국 관련된 그간의 활동이나 북한과의 관련된 활동 뭐 이런 거 일부 좀 소개를 오프닝에서 드렸었는데, 범여권에서 이전에 반환 오적 그 사진 있습니까? 예. 뭐 한국의 뭐 역적이에요, 저분들이. 그 지난번에 우리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 이 주제를 다룰 때 미셸 스틸이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네요. 순수 한국인이잖아요. 네. 자, 대만계고 모스타는 그리고 고든창은 중국계예요. 아니 한국 대사를 왜 굳이 보수 진영에서 대만계를 찾고 중국계를 찾아야 됩니까? 중국을 잡겠다면서 왜 중국인 물론 공산당 중국과 대만 중국은 좀 달라요. 네. 하지만 우리 나라 출신의 훌륭한 분이 있으면 당연히 한국인을 이제 기용을 해야죠. 미셸 스틸 박
저분이 이제 시온 스틸이라는 공화당 정치인하고 결혼해서 이제 스틸이라는 성을 얻었는데 원래 한국 이름이 있어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날 때 이름은 박은주입니다. 그래서 은주가 미들네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자녀한테도 미들네임에 PARK를 넣었어요. 미셸 박 스틸이에요. 그 자녀는. 네네. 자, 실향민의 딸입니다. 그 부모님이 북한이 고향인데 6.25 때 공산당이 싫어서 남쪽으로 왔다가 부산을 거쳐 서울에 정착해서 살다가 일본으로 이민을 가요. 네. 가가지고 이제 미셀 스틸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박은주였겠죠. 저분이 니혼여대 일본 여자대학교를 다녀서 중퇴를 했는데 뭐 그게 뭐 실력이 없어 중퇴한 게 아니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합니다. 일본어에 아주 능통하고 또 미국 가서 지금까지 살면서 뭐 수십 년 또 정치 생활을 하면서 영어는 뭐 이제 모국어나 다름없죠. 그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상당 기간을 보냈으니까 외모부터 100% 그냥 한국인이에요. 라고 본다면 이 세 가지 외국어를 동시에 잘하면서 실향민의 딸, 실향민이 딸이니까 북한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그냥 짐작이 딱 되잖아요. 실제로도 정치 활동 내내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자세를 취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LA 흑인 폭동 때 저분이 로스앤젤레스 소방대장을 했어요. 그 경력을 보고 저도 야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제 페퍼다인대에서 회계학 석사,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라고 남가주대에서 경영학 MBA. 공부도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렌지 카운티의 슈퍼바이저, 예산감독관, 위원장,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 화려한 경력을 거친 뒤에 정계에 입문해서 재선 하원 의원을 하고 3선에 아깝게 650표 찬가로 낙선해서 이제 그 뒤에 마가 진영의 핵심으로 활동했는데 어마어마한 중국 강경파입니다. 중국이라면 아주 그냥 뭐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단호한 입장이에요. 고든창 변호사 등과 이 맥락이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자 거의 반중 반북 인사인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인물. 근데 왜 이란 전쟁의 와중에 지명을 했을까? 저는 그 시점도 아마 좀 뭐 1년 5개월 정도 공석인데 2명의 대리대사 체제를 거치면서도 임명 안 하다가 이란 전쟁의 와중에 딱 지명을 했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이제 상원 인준청문회를 한 2달 거쳐야 돼요. 네. 미국은 제대로 청문회를 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만들어 가지고 뭐 하나마나 김민석도 통과 뭐 고무 도장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나 다 통과하는 그건 청문회가 아니라 통과회예요. 통과회. 뭐 노무현 때 만들어져 가지고 이 요식만 남은 거라 그런 청문회는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미국처럼 삼권 분립이 명확해서 대통령이 임명해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부결되면 또 미국은 이 당론에 따라 투표를 안 합니다. 그 사람 검증 철저히 해가지고 공화당 소속이라도 아니면 반대표 던져요. 상원 인준 표결에서 만약에 실패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날로 무력화되는 게 미국이에요. 그렇지만 미셸 박 스틸 후보자 내정자는 무난하게 통과할 거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평가가 좋다. 그럼 언제쯤 오느냐? 7, 8월쯤 올 것 같아요. 7, 8월이요? 네. 근데 7, 8월이 언제냐? 미국 슈퍼 301조의 판단이 나오는 게 7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자 토르가 301조 망치를 들고 한국에 나타날 것이다. 그게 부임 시점이 될 거다. 공교로운 것 같아요. 대북 강경기조, 네. 대중 강경기조를 가진 사람이 온다. 일각에서 좌파들은 아니 무슨 대사 한 명 바뀐 거 가지고 이 탄탄하게 이를 데 없는 이재명 정권이 뭐 흔들리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예. 자, 지난번에 특검이 오산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바가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이게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좀 뭐 전후해서 이재명 정부와 범여권에 대한 이 주한미군의 반발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기 현지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서해에서 당시에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을 둘러싸고
앙드백 장관을 항의하는 한미 간에는 기간에는 없었던 일종의 전례 없는 일이 이제 발생하기도 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미셸 스틸이 온다라는 상황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미 확고히 잘 잡았고 미셸 스틸이 새롭게 부임하는 양상인데, 특히나 반중 반좌파의 좀 거칠게 하면 강경 보수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미 대사가 올 경우에 이 상황을 중국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도 좀 관심사일 것 같아요.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양안 문제에 대해서 예. 세시의 외교를 하는 나라에 마가 진영의 여전사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고든창 변호사이냐 이 모스탄 전 그 미 국무부 국제인권 대사냐라고 할 때 네. 미셸 스틸 씨의 이름도 나왔지만 이 모스탄이나 고든창에 좀 가려져 있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꾸준히 이 미셸 박 스틸 씨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네네. 아니 한국인 100% 한국인이고 중진이고, 그러니까 재선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는 공부대로 잘했지. 3개 국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에 다 능통하지. 확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념을 실천할 만한 실천력도 있지. 지인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을 놔두고 왜 한국인을 놔두고 대만계하고 중국계를 얘기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미셸 박 스틸이었다라고 본다면, 저는 그나마 아까 이제 강경하다는 말씀을 우리 허앵커가 사용하셨는데, 네. 마가에서는 저분이 합리적으로 평가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라 루머 같은 사람이 진짜 강하죠. 로라 루머가 이 0을 좌파로 극좌로 보고 10을 극으로 볼 때 로라 루머가 9.5쯤 된다고 제가 본다면 미셸 박 스틸은 7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건하고 합리적인 데가 있어요. 원칙과 실력으로 승부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평범한 한국 할머니가 아니에요. 보면은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찍힌 저분은 한국인이죠. 한국인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부모님은 북한의 실향민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경력이 참 화려한,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그리고 한국계 최초의 여성 주한 미국 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기록이 돼서 성김 대사보다도 훨씬 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중국 관계 또 사사건건 이제 여기에서 아니 주한미국 대사가 할 일이 참 많잖아요. 네. 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아마 상당히 이재명 정부는 힘들 거다. 그렇다고 아그레망을 강경화는 미국이 줬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속으로는 아그레망 해주고 싶지 않을 거고 시간도 끌고 싶을 테지만 또 그렇게 안 될 것 아닙니까? 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청와대 반응이 나왔는데 한미 우호 관계를 위해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기대한다고. 그 말은 저는 이상하게 봤어요. 보통 그런 그 인사가 발표되면 한국계가 오게 돼서 여성으로 오게 돼서 환영한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재명 정부의 그 표현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여할 걸. 맞듣지 않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속내를 그렇게 드러내는군요. 그렇죠. 예, 조지 이 미셸이 올 경우에, 미셸 스틸이 올 경우에 이제 중국과 한국의 문제를 좀 다뤄봤는데, 이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리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찰리 커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상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한국이 위기 상황이다,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 찰리 커크가 사망한 이후에 벤스 부통령이 그걸 또 중요하게 회자시켰어요. 그래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의 이제 주요 지도자들이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미셸 스틸이 왔다는 것은 그러면 한국의 보수 진영 또는 기독교계 뭐 여러 세력들이 있을 텐데, 이 세력들과의 일정한 좀 교감, 협력 이런 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주목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 미셸 박 스틸은 그 남편 숀 스틸 변호사도 공화당의 그 유력한 정치인인데다가 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미국은 기독교의 이념 위에 서 있는 나라잖아요.
JD 벤스 부통령은 천주교 신자긴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강요들은 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손현보 목사의 체포와 구금에 대해서 그 JD 벤스가 김민석 만나가지고 네. 그 얘기를 물어봐가지고 김민석이 급 당황해서 뭐 자기가 설명을 충분히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며칠 뒤에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경고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맏아들 장남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수시로 한국에 오잖아요. 그래 오면은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 교회에서 간증회에 참석하고 교계 인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이 미국 대사라는 게 대사관에만 앉아 있지 않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미국의 이념도 설파하고 또 한국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계가 뭐 거의 대부분이 좀 비정부적이지 않습니까?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뭐 손현보 목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그 교계의 입장을 미국의 그 기독교 신자인 한국계 대사가 자꾸 만나면서 의견 청취하고 청문회하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미국 언론들에게 자꾸 보도를 하면 미국 언론들은 당연히 대대적으로 보도하겠죠. 네. 한국이 이거를 한국 언론들이 보도 안 한다고 보도가 안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서울발로 그 보도가 계속 밖으로 나가면 미국에 나가 있는 한국 특파원들이 그 기사를 반대로 또 퍼날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 언론만 통제해 가지고는 미셸 박 스틸 대사가 나중에 이제 부임을 하게 한 이후에 하는 활동을 언론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요. 제가 언론계에 오래 있어 봐서 아는데 미국에 가 있는 특파원들은 기사거리가 없으면 서울에서 나오는 서울 주재 미국 기자들의 특파원의 기사를 베껴요. 아, 그렇습니까? 서울 발 기사를 베낀다. 그러면 그 기사를 누가 제공하느냐? 미셸 박 스틸이 제공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파가 서울 뉴스가 워싱턴으로 가서 워싱턴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이 그 크게 보도를 하면 한국에 와서 또 보도되는 이 도돌이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언론만 장악해서는 미셸 박 스틸의 그 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그게 또 하나의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한 번에 좋아요가 그렇게 눌러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죠. 자, 화성에서 왔나요? 이재명 문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스라엘 외무부와 지금 며칠간 공방전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재명이 됐습니다. 자, 14일 새벽에 올린 것부터 한번 좀 볼까요? 트위터 X에 올린 이 SNS 이 메시지 오목 좀 든다고 바둑이겠죠. 명인전에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됩니다. 집안 싸움 집착하다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말도 참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논란이 저거 나와서 참 여러 가지 논란을 더 많이 일으켰는데 저 내용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오목과 이 바둑 명인전은 네. 쉽게 얘기하자면 동네 줄넘기하고 올림픽 종목 비교하는 거죠.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둑판 위에서 한다. 흑돌, 백돌을 쓴다. 이외에는 완전히 다른 장르예요. 아니 오목과 바둑의 명인전이 어떻게 이렇게 비교가 되죠? 오목으로 명인전 훈수를 할 수 자체가 없어요. 명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바둑의 그 어떤 타이틀이기도 하지만 일본 바둑의 최고 권위를 가진 집안에서 세습하는 명칭입니다. 그게 명인인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또 본인방이라고 한자로 쓰는 혼인보라는 타이틀도 있고 이것을 세습을 하는데 네. 일본에서 이것을 신문사들이 요미우리나 아사히 같은 신문사, 마이니치 같은 신문사들이 그 타이틀을 갖다가 타이틀전을 열기 시작했고 그것을 한국의 조치훈 구단이 줄줄이 재패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조훈현 국수가 되고 명인이 돼서 또 재패를 하고 그 제자인 뭐 이창호 구단이 또 하고 뭐 이러면 영화 승부를 통해서도 얼마 전에 보셨을 거예요. 네. 어떻게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오목을 둔다고 명인전 훈수한다는 저 비유 자체가 저런 비유를 어떻게 하지? 그좀 이상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줄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 아니 무슨 동네 조폭입니까? 왜 남들 바둑판이건 오목판이건 거기 엎어져요. 그랬다가 몰매 맞습니다. 오목도 예를 들어 그 바둑 내기 바둑만 두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목 내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동네에서 좌판에 앉아서 노인분들께서 심심풀이 점심 내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훈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그 판 위에 이렇게 엎드러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엎어진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런 XX 없는 놈 하면서 혼나지 않겠어요? 그럼 왜 저런 비유를 대통령이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고 그다음 세 번째 줄이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다. 참 화성인 외계인을 좋아해요. 그 전에도 보면 미국 기자가 그 대선 운동 기간 중이었나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사태가 오면이라는 전제로 물어보니까 그거는 외계인이 지구 침공하는 거하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지극히 낮은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도 외계인 침공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러네. 화성인 외계인 그러네요. 그런데 외계인이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에일리언이라는 소리인데 에일리언. 네. ET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화성을 그 외계인이 지구 침공한다? SF 소설에 나오나 영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네. 그 말은 곧 확률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그 확률하고 비교가 됩니까? 내가 볼 때는 확률 50% 이상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90%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때 그런 비유를 썼을까? 그때도 외계인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화성이냐? 아니 그 어렸을 때 무슨 만화책을 많이 봤나? 왜 이렇게 외계인하고 지구 침공 얘기를 저렇게 잘 하는지 이상한 비유를 하고 있다. 맞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외계인이 침공하면 지구는 구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 그 정부 외교부와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일진일퇴로 지금 싸우는 그 황당한 그 상황의 비유가 되겠느냐? 그럼 지구를 구한다는 건 자기를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이스라엘 외교부의 지적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아동이 아니고 시신이었다. 시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알아가지고 몇 시간 뒤에 그 글을 올렸다면 저는요 일단 유감이라는 말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 말을 안 하고 아니 내가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기 반성을 안 하고 나한테 되레 뭐라 그래? 실망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뿔이 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1962년에 수교해가지고 아무 탈 없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이스라엘은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국토 면적이 좀 작아서 그렇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파워를 생각할 때 이거 작은 실수 하나가 나중에 한국의 국익에 얼마나 심대한 악영향을 줄지는 이제 줄줄이 당해보고 나서 나중에라도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막대하시죠? 아니 당신 나라 대통령이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우리도 화가 나서 그랬어. 이런 식의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적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민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앞서 이제 후원해 주셨는데 놓쳤네요. 승리의 노래님 후원 고맙습니다. 동렬이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재명의 트위터 X의 글. 자 하단에 있는 한번 시간을 한번 보시죠. 14일입니다. 저게 오전 0시 21분. 자야 될 시간 아니에요? 자야 돼. 그래서 네티즌들이 좀 잠 좀 자라 이런 이야기들을 힐난하는 글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준석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도대체 왜 자정을 넘긴 시각에 이런 트윗을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스마트폰 새로 고침 올리면서 분기댕천하지 마시고 주무시라. 좀 잠 좀 자라. 저런 반응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SNS가 막 폭풍처럼 네. 표창처럼 막 나온 때가 있었죠. 네네. 그때 주로 시간대가 자정 이후에요. 새벽에도 나오고 막 주말에 나오고 아니 국정을 최고 책임을 지고 있고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어쨌든 국정의 수반이잖아요. 네. 머리가 맑아야 돼요. 그럼 잘 때는 좀 자야 돼요. 휴식할 때는 휴식도 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죽을 맛이라는 게 뭐 아니 우리가 지금 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가 세종 집무실 빨리 지어라. 내가 거기서 퇴임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또 오늘 기사가 났던데 그러니까 지시를 너무나 많은 지시를 뭐 국장 과장들이 해야 될 지시를 대통령이 막 트윗으로 폭풍처럼 날리니까 이게 국무회의도 안 거치고 SNS로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할 수 있나요? 공무원들이 그걸 다 따라하려니 기존 업무에 무슨 특별 태스크포스 업무에 대통령 SNS 지시까지 받들려니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다고 하대요. 좀 쉬어가면서 일해라. 그래서 좀 쉬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데 새벽에 또 저렇게 막 SNS 나오고 그러면 공무원들 못 쉬죠. 그러면서 또 돌아서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쉴 시간이 있나요? 안 됩니다. 쉴 때는 좀 쉬어라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예.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미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어요. 조선일보가 미 국무의 입장을 요구했는데 이재명의 이스라엘 발언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냐 그것에 관련해서 좀 국무부가 길게 입장을 밝혔는데 압축하면 이란은 자기 나라가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 세력들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그 자유적인 수단이다. 자유권을 지금 행사하는 것이다. 지지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자국을 방어할 권리니까 당연히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란 내부에 이제 여러 상황, 인권 침해 상황, 3만 명 이상이 죽은 상황 이런 것도 다 들춰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무부의 어떤 입장 표명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길게 읽어보면 내용은 좋은 말들이 많은데 결국 미국은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굳게 지지하고 이란은 규탄한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개인 비리가 어떻고 재판이 다시 시작됐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가 비상사태가 이스라엘에 해제되면서 본인이 받고 있는 세계 재판이 재개됐어요. 네. 그러니까 현직 총리인데도 재판을 재개했어요. 이거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우방국인 한국이 이스라엘 외교부하고 어찌 보면 미국도 다 이 내용을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2년 전에 24년 9월에 나왔던 그 동영상 하나를 어디서 다운 받아가지고 공유해가지고 이제 저것을 자기 SNS에 대통령이 올리면서 이재명이 올리면서 이렇게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은 저는 그래요.
그냥 변호사 이재명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팩트 체크를 해야죠. 기자 아니래도 그 영상의 소스 이게 맞는지 그거 비서관들이나 거기 AI 관련된 하정우도 있고 알려고만 들면 그거 금방 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리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가 지수가 이제 지금은 좀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러지만 그 전에 막 전쟁 때문에 폭락을 하니까 이재명이 되게 상심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내가 내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망가졌지? 전쟁 때문이야. 전쟁을 누가 일으켰지? 미국인데 미국한테 대들자니 좀 거시기 하고 그 만만한 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흠을 찾다가 어느 사이트에서 누가 공유해 주니까 이스라엘 병사가 이런 짓을 한 거 아시나요? 하니까 옳거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 메커니즘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영상을 올리려면 초보 기자들도 받는 훈련이 팩트 체크예요. 소스. 이게 어떤 소스에서 나왔고 신빙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가. 그걸 알고 비판을 해야죠. 그러니까 3시간 뒤에 아차 살아있지 않고 시신이랍니다. 그러면 사과를 해야죠. 사과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일단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래야 되는데 되레 화를 내니까. 본인이 가짜뉴스하고 전쟁하는 반항에 본인이 가짜뉴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국제적으로 외교 관계는 네. 사과할 건 하고 넘어가야지. 그거를 더 화를 내니까 되레 더 화를 내니까 이스라엘이 황당해서 저러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일부의 이란 종도사 때 2차 종전 협상의 길이 물꼬가 터진 상황이다. 그런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그 소식부터 이란 혁명 자녀들의 그 생활 호화롭고 미국을 못 가서 안달인 그런 상황, 이재명의 발언 이런 문제들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사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제사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 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환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